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정말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요? 네, 누가 얼마나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 돈을 빌리고 있는지 그 민낯이 통계로 처음 공개된 거죠. 네, 저도 그 헤드라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0대 평균 대출 2억 8천만 원 돌파. 그렇죠. 이 숫자만 봐도 아찔한데 이게 대체 우리 시장에서 무슨 의미인지 뭐랄까 다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불장난 같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뜨거운 불장난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이 불길이 어디로 향할지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내년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파헤쳐볼 내용이 꽤 깊고 복잡하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도달할 핵심 결론 3가지를 먼저 짚고 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 그거 좋네요. 일종의 내비게이션처럼요. 네, 그렇죠.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대화의 큰 그림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3가지 결론부터 들어보죠. 첫째, 올해 3분기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요? 네, 우리가 미쳤다고 말하던 그 코로나 시절의 부동산 폭등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렸다는 뜻입니다. 우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둘째, 이 거대한 비제 파티를 주도한 건 다름 아닌 30대와 수도권입니다. 특정 세대와 특정 지역으로만 돈이 몰리는 아주 기이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역대 최고 대출, 그리고 그 중심에 선 30대와 수도권. 벌써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마지막 3번째는 뭔가요? 수 있는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대출 조일 겁니다. 라고 경고했는데 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가?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바로 그 규제의 역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이면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대급 불장난, 30대와 수도권이라는 화약고, 그리고 정부 정책의 역설, 이 3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대출액이 역대 최고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조금 늘었네 수준이 아닌 거죠? 전혀 아닙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들으시면 아마 체감이 확 되실 겁니다. 네. 올해 3분기 대출자 1명이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평균액이 무려 2억 2,707만 원입니다. 2억 2천만 원이요? 네, 2013년에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 말 그대로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와, 근데 솔직히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대출액도 그만큼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거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닉 바잉의 상징처럼 기억하는 2021년하고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아, 가장 뜨거웠던 그때요. 네, 온 나라가 부동산 이야기로 들끓었던 그때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한 1억 후반대 아니었을까요? 약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1억 3천이요? 지금은 2억 2천이 넘는데 네, 거의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이건 단순히 집값이 오른 걸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수준인데요. 정확합니다. 집값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사람들이 집 한 채를 사기 위해 짊어지는 빚의 무게 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1억 3천과 2억 2천. 이렇게 비교하니까 정말 억소리가 나네요. 그럼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큰 빚을 내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범인이 바로 30대입니다. 저는 사실 그게 좀 의외였거든요. 보통은 40대나 50대가 대출 시장의 큰 손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번 통계는 그 통념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30대 1인당 평균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이 2억 8,792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2억 9천이라고요? 거의? 네, 거의 2억 9천에 육박하죠. 그럼 40대는 얼만데요? 당연히 40대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이번 통계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2위를 기록한 40대의 평균 대출액이 2억 4,627만 원입니다. 와,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30대가 소득이 더 높은 40대보다 무려 4천만 원 이상이나 더 많은 빚을 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전례없는 현상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보통은 소득 수준이 높아야 대출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직 사회생활 초년생 티를 벗지 못한 30대가 어떻게 40대를 앞지를 수 있죠? 단순히 평균 대출액만 높은 게 아닙니다.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7.8%로 전 세대를 통틀어 압도적인 일입니다. 이야,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주역은 자산가가 아니라 가장 많은 빚을 짊어진 30대라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된 셈이죠. 들을수록 더 미스터리하네요. 30대들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다시 영끌에 나서는 걸까요? 몇 년 전 영끌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세대잖아요. 금리도 여전히 높고요. 그 이유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공포입니다. 공포요? 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특히 서울 아파트는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포모, 바로 그 현상이 시장을 다시 집어삼킨 거죠. 그런데 그 공포 심리라는 게 작년과는 또 다른 건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다들 이제 집값 떨어진다면서 관망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맞습니다. 작년 통계와 비교하면 더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작년에는 30대와 40대의 대출 비중이 거의 비슷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올해 들어 유독 30대의 대출액만 폭발적으로 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확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강력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어떤 배경이죠? 하나는 이미 집을 가진 30대들이 더 좋은 곳, 즉 서울의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욕구가 폭발한 것이고요. 아, 갈아타기 수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계속 오르는 전셋값에 지친 무주택 30대들이 매달 월세 같은 이제 낼 바엔 차라리 사자는 결단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욕망과 더는 밀려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열기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하셨죠. 수도권이라는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해요. 집중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초양극화 혹은 흡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초양극화요? 네, 지역별 대출액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 부동산이 더 이상 하나의 시장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입니다. 서울의 평균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은 무려 3억 5,991만 원, 거의 3억 6천만 원입니다. 3억 6천. 그럼 다른 지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죠. 호남권은 약 1억 5천만 원, 대구 경북권은 약 1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와, 2배가 넘게 차이 나네요. 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사는 사람보다 집을 사기 위해 2배에서 3배 가까운 빚을 더 내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돈과 빚이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대출액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 같은데요.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월급 받아서 사는데 누구는 3억 6천을 빌려야 하고 누구는 1억 5천을 빌린다는 거잖아요. 이건 자산 격차의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통계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 분석이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찢어지게 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아요. 예고편이요? 네, 똑같은 월급을 받는 30대 동갑내기 2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한 명은 3억 6천을 대출받아 서울에 집을 샀고 다른 한 명은 1억 8천을 대출받아 대구에 집을 샀습니다. 네. 5년 뒤 서울 집값은 2배가 올랐는데 대구 집값은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의 순자산은 무슈.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직업이 아니라 당신의 우편 번호가 당신의 계급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다는 걸 이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하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또 있다고요. 사람들이 단순히 빚의 총량만 늘린 게 아니라 빚을 내는 방식, 즉 대출의 질도 바뀌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출의 종류를 뜯어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3분기의 주택담보대출은 1인당 평균 1,712만 원이 늘어난 반면에요. 신용대출은 오히려 385만 원이 줄었습니다. 오, 그건 좀 이상한데요? 보통 집 살 때 주담대만으로는 모자라니까 신용대출까지 끌어모으는 게 영끌의 정서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아, 연소득 한도. 네, 지금은 개인의 연소득 이내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꽁꽁 묶여 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활비로 쓰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까지 줄여가면서 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대출 여력을 오직 주택담보대출에 몰빵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보급품은 다 버리고 오직 실탄만 챙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네요. 비슷한 비유죠. 그렇군요.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세 번째 핵심으로 짚었던 부분인데요.
정부가 스트레스 DSR 도입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대출 규제 신호를 보냈는데 왜 결과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큰 대출 파티가 벌어진 걸까요? 그게 바로 규제 예고가 시장에 역효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대출 문턱을 높일 겁니다라고 예고하자 시장은 그럼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막차를 타야겠다라고 반응한 거죠. 막차 수요가 폭발했다는 거군요. 마치 곧 단종된다는 한정판 운동화를 사려고 매장 앞에 줄 서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의 특성상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차요? 네, 보통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실제 대출이 통장에 꽂히기까지 2-3달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정부의 규제 예고가 집중됐던 6, 7월에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서둘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 대출 실행이 바로 이번 3분기 통계에 한꺼번에 빵 하고 터지면서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결국 규제를 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단기적인 과열을 부추긴 셈이 됐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렇죠. 이런 3040 세대가 수도권 중심의 불장난이 계속되는 동안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20대나 은퇴를 앞둔 5060 세대들은요?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20대의 경우 평균 대출액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감소했다고요? 네, 이건 20대가 합리적인 소비를 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높아진 집값과 대출의 문턱 앞에서 아예 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게임에 참여할 자격조차 얻지 못한 거군요. 50대나 60대는 어떤가요? 50대와 60대 역시 대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세대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며 자산을 정리하거나 빚을 청산하는 단계에 접어든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결국 현재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20대는 구경만 하고 5060 세대는 떠나고 오직 3040 세대만이 남아 피 튀기게 싸우는 그들만의 전쟁터가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3분기에 저렇게 불이 붙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뛰어들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대출 시장의 분위기는 올해 3분기와는 180도 다를 겁니다. 180도요? 네, 아주 차가운 대출 한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출 한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네, 3분기에 폭발적인 숫자에 놀란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무슨 수로 써서라도 지켜라는 거죠. 이미 은행들은 슬금슬금 대출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 창고를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따라서 올해 4분기부터는 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거래 절벽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3040 세대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 할지 아니면 이 한파를 기다려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지금 마음이 급한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3분기 통계가 과열의 정점, 즉 파티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파티의 마지막 순간이요? 네, 모두가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순간에 뒤늦게 입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값이 떨어질 위험을 말하는 건가요? 집값 하락보다 더 무서운 위협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위험이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출 한파가 본격화되면 시장에 돈이 마르면서 매수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됩니다.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고 싶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즉, 내 자산이 거래 불가능한 자산으로 묶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집을 사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딱 3가지만 냉정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째, DSR. DSR이요? 네, 총 부정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DSR, DTI. 맨날 듣는데도 헷갈려요. 쉽게 말해서 뭔가요? 당생이 버는 모든 소득에서 모든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돈이 얼마나 나가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제 월급 통장을 그냥 들여다보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이 비율이 너무 높다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내 월급이 모든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게 첫 번째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 금리 변동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지금 고정금리로 받더라도 몇 년 뒤 변동금리로 전환될 때 금리가 더 오른다면, 혹은 내 소득이 줄어든다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는군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 즉 비상자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으로 조급함을 버리는 겁니다. 3분기 데이터는 과거의 열기일 뿐입니다. 과거의 열기. 네, 섣부른 추경 대수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4분기 데이터를 통해 시장이 대출 한파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냉각되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한 후에 진입을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길에 뛰어들기보다는 불이 잦아든 후에 남은 기회를 찾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